친구야, 세상의 모든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공유하길래 대를 이어가며 그 부를 지키는 걸까? 오늘 내가 그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 근데 오늘 이야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뻔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야. 1875년에 영국의 총리가 의회도 안 거치고 은행도 안 가고 한 개 개인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아주 기막힌 사건부터 시작할 거거든. 당시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지분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사려고 했는데 당장 400만 파운드가 필요했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거금이지. 수에즈 운하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당시 대영 제국의 심장인 인도로 가는 백기를 무려 한 달이나 단축시켜주는 핵심 생명선이었거든. 이걸 라이벌인 프랑스한테 뺏기면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 근데 국고는 텅 비어있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면 이미 매물이 넘어가서 늦어버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때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가 포도를 한 알 먹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 담보는 영국 정부군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드릴게요. 말이 돼? 한 개 민간 가문이 대영 제국의 운명이 걸린 천문학적인 돈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해 준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와, 저 집 돈 진짜 많네?가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는 거대한 자본의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200년 전에 썼던 그 수법이 지금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주식창의 거대 세력들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과 왜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지 그 1급 비밀을 지금부터 한 개씩 까줄게. 이걸 완벽히 이해하잖아? 그럼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네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자, 집중해봐. 이제 진짜 시작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기원부터 들어가 보자. 로스차일드의 시작은 사실 너와 내가 상상하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여 살도록 강제된 아주 좁고 지저분한 구역이었지. 집들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지 골목폭이 고작 3.4m도 안 됐대. 그 좁은 집 한 채에 30명 넘게 모여 살았어. 일요일에는 높은 담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농사도 못 짓고 공무원도 될 수 없었어. 유대인에게 허락된 건 딱 두 가지, 고물 장사와 돈놀이뿐이었어. 거기서 13살의 부모를 잃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라는 소년이 동전 장사를 하면서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근데 이 양반의 머리 회전이 보통이 아니야. 그냥 동전만 닦아서 판 게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개인 재산이 가장 많았던 군주 중 한 명인 헤센 카셀의 비렐름 왕세자를 정확한 타겟으로 잡았어. 이 왕세자가 희귀 동전 수집광이었거든. 마이어는 동전 한 개 한 개의 역사적 배경과 투자 가치를 설명하는 맞춤형 카탈로그를 직접 만들어서 왕세자한테 아주 싼 값에 거의 손해를 보며 선물하다시피 넘겼어.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경제인 사이트를 담은 VIP 전용 뉴스레터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확실한 신뢰의 씨앗을 뿌린 거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미끼 상품 혹은 로스 리더 전략이라고 해. 이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었어. 1769년에 마이어는 마침내 궁정 대리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25살 빈민가 출신 청년이 유럽 최고 부자 귀족의 금고 열쇠를 주게 된 거야. 비렐름 왕세자의 돈은 주로 자국 병사들을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빌려주고 받는 어마어마한 피 묻은 돈이었는데 마이어는 이 막대한 자금을 불리면서 자기 가문의 사업도 덩달아 키워나갔어. 환전, 대출, 국제 송금까지 영역을 넓히며 단순한 상인에서 거물 금융인으로 진화한 거지.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 진짜 무서운 신의 한 수가 등장해. 마이어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5명 있었거든. 1798년부터 이 아들들을 당시 유럽의 심장부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자기 곁인 프랑크푸르트에 각각 한 명씩 파견했어. 유럽 5대 금융 중심지에 자기 핏줄을 심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장악한 거야. 이게 왜 경제사에서 엄청난 혁명인지 한번 생각해봐. 19세기 초반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한 번 옮기려면
무거운 금화나 은화를 괴짝에 담아서 마차에 싣고 산 넘고 국경을 넘어야 했어. 중간에 산적을 만나서 털릴 수도 있고 전쟁이라도 터지면 길이 아예 막혀서 거래가 박살났지. 근데 5개 도시에 흩어진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뭘 했는지 알아? 바로 자기들만의 장부 정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어. 예를 들어 런던에 있는 셋째 아들 네이선이 파리로 급하게 10만 파운드를 보내야 하면 마차에 금화를 싣고 가는 게 아니야. 파리에 있는 막내 제임스한테 자기들만 아는 암호화된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 제임스, 내가 여기서 고객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네 금고에서 일단 꺼내서 파리 고객한테 지급해. 나중에 우리끼리 장부에서 정산하자. 끝이야. 돈은 한 발짝도 안 움직였고 마차도 안 탔는데 국경을 넘는 국제 송금이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지.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 송금할 때 쓰는 스위프트 코드 시스템을 무려 200년 전에 자기들끼리 구축한 거야. 게다가 얘네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들보다 며칠, 아니 몇 주나 빨리 핵심 정보를 주고받았어. 밀수업자 네트워크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유럽 전역에 자기들만의 프라이빗 우편망을 쫙 깔아버린 거야. 야, 지금 런던에서는 금값이 폭등하고 있대. 파리 쪽 왕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곧 내전이 터질 것 같아. 이런 1급 정보들이 형제들 사이에서만 실시간으로 공유됐었어.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 주식시장 밑바닥에 자기들만의 해저 광 케이블을 깔아놓고 남들보다 0.001초 빠른 초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돌리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이치야. 이 네트워크의 진짜 파괴력은 나폴레옹 전쟁 때 완벽하게 증명돼. 나폴레옹이 영국 경제를 말려 죽이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거든. 유럽 대륙 전체가 영국이랑 무역을 못하게 막은 거야. 영국은 스페인에서 나폴레옹이랑 싸우고 있는 웰링턴 장군의 부대원들에게 군자금, 그러니까 금을 당장 보내야 하는데 바닷길이 꽉 막혀버렸어. 돈이 없으면 군대는 당장 폭동을 일으킬 판이었지. 그때 영국 정부가 누구한테 SOS를 쳤겠어? 바로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야. 네이선은 런던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쓸어 담은 다음에 나폴레옹의 삼엄한 봉쇄망을 뚫고 무려 적국인 프랑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스페인으로 금을 배달했어. 도대체 어떻게? 파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동생 제임스가 핵심 요원이었지. 제임스는 파리 한복판에서 적국 황제인 나폴레옹의 눈을 피해서 뇌물과 밀수업자들을 동원해 금을 이동시키는 유령 같은 경로를 뚫어버린 거야. 일개 한 개의 민간 가문이 대영 제국의 거대한 군사작전 자금을 통째로 조달하면서 한 제국의 봉쇄망을 바보로 만든 거지. 정말 소름 돋지 않아? 자, 이 정보력과 자본력이 폭발해서 그들을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등극시킨 한판 승부가 벌어져. 바로 1815년에 벌어진 전설적인 워털루 전투야.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의 영국 연합군이 맞붙은 이 한판 승부에 유럽 전체의 운명과 돈이 다 걸려 있었어. 만약 영국이 지면 영국의 국채는 당장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영국이 이기면 국채 가격이 폭등해서 떼돈을 버는 상황이었지. 런던 증권거래소에 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피를 말리며 바다 건너 전쟁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달랐어. 그들에겐 빠른 말, 전용 쾌속선, 심지어 전서구까지 촘촘하게 엮인 사설 정보망이 있었거든. 덕분에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의 공식 전령보다 무려 24시간이나 일찍 1815년 6월 18일 저녁에 확정된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입수하게 돼. 자, 너라면 이 확실한 승전보를 첫 번째로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 당장 거래소로 뛰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국채를 풀 매수했겠지. 근데 찐 부자들은 대중의 심리를 철저하게 조작할 줄 알아. 네이선은 거래소 자기 전용 기둥에 기대서서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국 국채를 마구 팔아치우기 시작해. 그것도 아주 대량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와, 정보가 제일 빠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국채를 던진다. 이건 영국이 졌다는 뜻이다. 나폴레옹이 이겼다 하면서 패닉 셀링, 즉 공포에 질려
다 같이 미친 듯이 투매하기 시작한 거야.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국채 가격은 순식간에 바닥 및 지하실까지 곤두박질 쳤지.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 네이선은 거래소 곳곳에 미리 대기시켜둔 비밀 대리인들을 통해서 휴지 조각처럼 헐값이 된 국채를 조용히 그리고 남김없이 싹 쓸어 담아버려. 다음날 아침 런던의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떴어. 우리가 워털루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 순간 런던 증시는 환호성으로 뒤덮였고 국채 가격은 하늘을 뚫고 수백 배 폭등했지.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 하룻밤의 기막힌 심리전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고 사실상 배영 제국 경제의 숨통을 영원히 쥐게 돼. 이게 바로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 심리 조작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사냥이야. 지금 시대에 거대 기관 투자자나 공매도 세력이 일부러 악재 뉴스를 흘려서 개미들 탈곡기에 넣고 털어낸 다음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거랑 메커니즘이 100% 똑같지 않아? 전쟁이 끝난 뒤 로스차일드는 유럽의 재건 사업을 독식하며 자본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 파산 직전에 각국 정부에 대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유럽 전역에 증기 철도를 깔고 거대한 광산을 개발하고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국가 위의 자본이 된 거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1917년에는 영국 외무장관이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걸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 편지를 직접 보냈을 정도야. 한 개 가문이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세계 지정학적 지도를 새로 그리는데 도장을 찍은 거지.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듯이 이들에게도 치명적인 시련이 닥쳐와. 너무나 거대하고 은밀한 부를 쌓다 보니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온갖 반유대주의 음모론의 중심 타겟이 된 거야. 이 즈무가 폭발한 게 1938년이야.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을 때 빈 지부의 수장인 로스차일드 남작이 나치에게 체포됐어. 풀려나는 조건으로 나치에게 지불한 몸값이 무려 2,100만 달러였어. 1938년 당시 미국 일반 가정의 연수입이 고작 1,700달러 하던 시절인데 역사상 개인 몸값으로는 최대 규모였지. 1년 넘게 감옥에서 협상하며 몸값뿐만 아니라 은행의 소유권, 그리고 가문이 수집한 3,500점의 엄청난 미술품까지 전부 나치에게 빼앗겼어. 이 대목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 아무리 완벽한 자본의 철옹성을 쌓고 금융 네트워크를 쥐고 흔들어도 극단적인 정치 권력이나 시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자본도 결국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야. 진짜 부를 지키려면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적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까지 동시에 해야 한다는 가혹한 생존 법칙을 몸소 증명한 셈이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나치한테 털리고 5개의 화살 중 3개가 꺾였지만 남은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그들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섰어. 1919년부터 무려 2004년까지 85년 동안 전 세계 금 가격이 매일 아침 로스차일드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됐어. 전 세계 금 시세의 기준을 얘네 방 안에서 정했던 거야. 그리고 2003년에는 런던과 파리의 가문 사업을 한 개로 완전히 통합해서 로스차일드 앤드 코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인수합병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굴러가고 있지. 무려 250년 동안 부의 시스템이 유지된 거야. 자, 이제 이 거대한 200년 자본의 역사가 우리 같은 평범한 현대인들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뭔지 결론으로 정리해줄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어마어마한 서사시를 들으면서 너는 무슨 생각이 들어? 에이, 저건 200년 전 천재들 이야기지. 방구석에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넌 오늘 부자가 돼 진짜 중요한 통찰을 놓치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봐. 로스차일드가 썼던 그 수법들, 2026년 지금 우리 주변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에서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 거대 퀀트헤지 펀드들이 왜 인공위성 데이터까지 수백억을 주고 사서 분석하는지, 왜 찐 부자들은 폐쇄적인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은밀한 고급 정보를 나누는지,
그 뼈대를 뜯어보면 결국 로스차일드가 200년 전에 만든 그 시스템의 복사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뽑아 먹어야 할 1급 비밀, 딱 3가지만 요약해 줄 테니까 머릿속에 꽉 박아둬. 이건 네가 주식 투자를 하든 1인 비즈니스를 하든 무조건 뼈에 새겨야 할 자본주의 생존 원칙이야.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돈줄, 즉 호불호 전락한다. 남들 다 아는 뉴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포털 메인에 대문짝만하게 뜬 기사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세력들이 던져주는 소음이야. 워털루 전투 때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전서구를 믿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처럼 너만의 확실하고 정제된 정보 파이프라인을 파야 해. 그게 산업 트렌드를 꿰뚫는 깊이 있는 독서든, 돈을 내고 보는 유료 리포트든, 현장 실무자와의 진짜 만남이든, 남보다 한 발, 아니 0.1보라도 앞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결국 내 계좌의 잔고 색깔을 결정해. 두 번째, 닫힌 세계에서 당장 나와서 너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혼자 똑똑한 척해서는 절대 거대한 시장을 못 이겨. 로스차일드 5형제가 유럽 5개국에서 서로 그물망처럼 교차 검증하며 정보를 주고받고 리스크를 분산했던 것처럼 너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해. 부동산 흐름을 잘 아는 친구, IT 생태계를 꿰고 있는 동료, 거시경제 매크로를 분석하는 스터디 그룹. 이 튼튼한 인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위기가 터졌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폭락장 속에 진짜 기회를 낚아챌 수 있어. 마지막 3번째, 신용이 곧 가장 폭발적인 레버리지라는 절대 진리다. 빈민가 흑수저였던 마이어 암쉘이 왕실의 막대한 분자금을 굴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 상황에서도 고객의 돈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신용 한계 때문이었어. 자본주의 세상에서 네 이름 석자가 가지는 평판과 약속 이행이라는 신용은 네 통장에 찍힌 현금 나부랭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진정한 마법의 지팡이야.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작은 이익 몇 푼 때문에 네 신용을 깨버리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마. 자, 오늘 15분 동안 달려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200년 전 좁은 단칸방 골목에서 시작한 한 가문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세계 경제의 룰을 세팅하고 쥐락펴락했는지 이제 확실히 감이 오지? 세상의 돈은 절대 운이나 우연으로 눈먼 사람에게 흐르지 않아.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남들보다 한 틱 빠른 1급 정보를 쥐고 있는 자들이 파놓은 튼튼한 수로를 따라 흐를 뿐이야. 이제 너도 시장에 던져진 뻔한 뉴스 쪼가리에 일희일비하면서 끌려다니는 평범한 개미가 아니라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내일 어디로 꺾일지 미리 길목을 선점하고 지키는 자본가의 서늘한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준비한 이 이야기가 내 팍팍한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1%라도 긍정적인 자극이 됐다면 내일 당장 내 주변의 네트워크부터 다시 점검해봐. 잘 고민해보고 다음번에는 내 지갑을 지켜줄 더 소름 돋고 실용적인 돈의 진짜 비밀을 꽉꽉 눌러 담아서 찾아올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안녕.